4명의 인원이 탑승한 작은 잠수정이 수심 약 110m의 해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잠수정 내부는 완전히 밀폐된 구조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의 산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탈출구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구조되기까지 최소 40시간을 이 작은 잠수정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존슨 시링크 잠수정은 1970년대 미국의 다이빙 및 잠수 장비 분야에서 선구자적 인물이었던 에드윈 알버트 링크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심해 탐사와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단순히 수심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잠수정이 아닌 해저 환경에서 생물학적 샘플 채취, 지질학적 조사, 해양 구조물 관찰 등 다채로운 과학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잠수 임무는 미국 플로리다주 남단에 위치한 키웨스트 앞바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계획된 작업은 비교적 얕은 수심에서 약 1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빠르고 간단한 임무였습니다. 이들의 목표 지점은 인공 어초 역할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침몰시킨 오래된 해군 구축함의 잔해였습니다. 구체적인 임무의 내용은 구축함 잔해 근처에 사전에 설치해 두었던 연구용 통발을 회수하여 무사히 수면으로 복귀하는 것이었죠. 잠수정의 조종석에는 무려 100번이 넘는 잠수 경험을 자랑하는 베테랑 조종사 조크 맨지스가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해양 생물학자인 로버트 미크가 동승했죠. 이 두 사람은 잠수정의 전방 구획, 즉 뛰어난 수중 시야 확보와 해양 관측 및 지도 제작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약 1.5m 직경의 투명한 아크릴 구체 안에 탑승했습니다. 이 아크릴 구체는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열 처리가 되어 있어 장시간 잠수 시에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후방 구획에는 또 다른 2명의 전문가, 베테랑 다이버 에드윈 클레이튼 링크와 숙련된 전문가 엘버트 스토버가 탑승했습니다. 잠수정의 이 뒷부분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으며 특별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락아웃 다이빙 기능인데, 이는 다이버가 해저 수압에 몸을 적응시킨 후 문을 열고 잠수정 밖으로 나가 직접 수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전방의 아크릴 구체와는 달리 이 알루미늄 선체는 단열 효과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잠수정이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갈수록 후방 구획의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져 훨씬 더 추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전방과 후방, 이 두 구획 사이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작은 관측 창문과 내부 통신 시스템만이 그들을 연결할 뿐 서로 직접 오갈 수는 없는 구조였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방 알루미늄 선체에 탑승한 스토버와 링크는 이번 잠수가 짧게 끝날 것이라 예상했고 잠수정 밖으로 나갈 계획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뜻한 옷이 필요 없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벼운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탑승했습니다. 동료인 미크가 수면 아래는 생각보다 훨씬 추울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충고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고 말았죠. 해상에서는 이들의 잠수를 지원하는 선박이 대기 중이었고 클레이튼 링크의 아버지이자 이 잠수정을 설계한 에드윈 링크도 함께 있었습니다. 잠수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중 잠수정 관계자가 필수적인 잠수전 점검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조종실 내부에 설치된 주 이산화탄소 제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제거기는 바랄라임이라는 특수 화학 물질이 담긴 통을 이용하여 탑승자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선체 내부 공기를 안전하게 호흡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핵심적인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만약 이 장치가 없다면 밀폐된 잠수정 내부에는 유독한 이산화탄소가 위험한 수준까지 빠르게 축적되어 탑승한 모든 사람들을 서서히 질식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조종사 맨지스가 아크릴 구체 안에서 출발을 준비한 이후에야 전달되었습니다. 맨지스는 일단 공기 순환 시스템과 예비용 제거기 팬의 상태를 추가로 점검했습니다. 그는 예비용 제거기 팬으로도 충분히 내부 공기를 호흡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잠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조종석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수단조차 없었지만 그는 이 임무가 빠른 시간 내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마침내 오전 8시 30분경 존슨 시링크 잠수정은 4명의 인원을 태우고 천천히 바닷속으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전방 아크릴 구체에는 조종사 맨지스와 생물학자 미크가, 후방 알루미늄 선체에는 다이버 링크와 전문가 스토버가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키웨스트 앞바다는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잔잔해 보였기에 잠수정은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롭게 심해를 향해 내려갔죠. 하강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잠수정은 수심약 105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태양빛이 거의 닿지 않는 바다 밑은 예상대로 매우 어두웠고 물 또한 상당히 흐려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강을 계속한 지 약 30분이 지난 오전 9시경 마침내 목표물인 인공 어초, 즉 침몰한 군함의 거대한 잔해가 희미하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잠수정은 조심스럽게 구축함 잔해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잔해 위에 놓여 있는 연구용 통발을 발견했습니다. 조종사 맨지스는 능숙하게 조종간의 버튼을 눌렀고 잠수정에 장착된 로봇팔이 천천히 밖으로 나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팔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통발을 붙잡은 후 이제 수면으로 상승하기 위해 잔해로부터 벗어나려던 순간 갑자기 덜컥하는 느낌과 함께 잠수정이 무언가에 강하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조차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구축함 잔해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버려진 낡은 선박용 케이블에 잠수정이 단단히 얽혀버린 것이었죠. 맨지스가 잠수정을 앞으로 움직여보려고 애썼지만 잠수정을 추진시키는 작은 모터의 힘만으로는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면 위 지원선의 무선 통신을 통해 잠수정이 무언가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비록 잠수정에 갇히긴 했지만 당장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맨지스와 미크가 있는 전방 아크릴 조종실에는 약 42시간 분량의 호흡 가능한 공기가, 그리고 링크와 스토버가 탑승한 후방 알루미늄 다이빙벨 공간에는 약 61시간 분량의 공기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공기 잔량 계산은 이산화탄소 제거기가 정상적인, 즉 평균적인 온도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내부 통신 시스템을 통해 그들은 후방 구획의 링크와 스토버가 위험을 무릅쓰고 락아웃 다이빙을 감행하여 직접 밖으로 나가 얽힌 케이블을 풀어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심 110m에서의 비상 다이빙은 상상 이상의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 정도 깊이에서 심해 잠수를 시도할 경우 다이버는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인한 질소 마취 현상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질소 마취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신체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잠수정 밖으로 나가 수동으로 잠수정을 풀어내려는 시도는 사실상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들은 결국 외부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추운 잠수정 내부에서 구조를 기다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는 지연되었고 우려했던 대로 후방 알루미늄 선체의 내부 온도는 7도 근처까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할 바랄라임 화학 물질의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면서 제거기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후방 구획 내부에는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빠르게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토버와 링크의 호흡은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산소 부족, 그리고 이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근육은 딱딱하게 경직되었으며 극심한 고통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해상의 구조팀은 초조함 속에서 잠수정 내부에 남은 공기량을 재계산했고 약 24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판단해 수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잠수정이 케이블에 갇힌 지 거의 7시간이 흘러서야 해군 구조함이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조팀은 잠수정에 접근하기 위해 서둘렀지만 어둡고 혼탁한 바닷속에서 잠수정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죠. 그 사이 맨지스와 미크는 전방 구획인 아크릴 구체에서 쌓이는 이산화탄소를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실의 주 이산화탄소 제거기가 고장난 상태였기에 그들은 어떻게든 쌓여가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임시 방편으로 이산화탄소 흡수 화학물질인 바랄라임을 자신들의 티셔츠에 쏟아부은 뒤 그나마 작동하고 있는 예비용 팬 위에 올려놓아 강제로 공기를 순환시키려 했습니다. 다행히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기 시작했고 단열 처리가 잘 된 아크릴 구체 덕분에 내부 온도도 유지되어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방 알루미늄 구획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산화탄소 제거기는 차가운 온도 때문에 이미 완전히 작동을 멈춘 상태였고 치명적인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쌓여만 가고 있었죠. 조종석에 있던 맨지스와 미크는 작은 연결 창문을 통해 쓰러져가는 링크와 스토버의 모습을 애타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링크와 스토버의 몸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마비되기 시작했죠.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축적되어 신체 기능이 마비되는 고탄산 혈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부 통신 시스템을 통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수중에서 갇힌 지 20시간이 지났을 때 해군 함정에서 구조용 다이빙벨을 내려보내는 또 다른 시도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장비마저 복잡한 잔해에 얽히면서 구조는 다시 한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던 바로 그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격으로 조종되는 수중 카메라를 탑재한 민간 연구선이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카메라는 잠수정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었고 구조대원들은 카메라를 보며 조심스럽게 갈고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갈고리로 잠수정을 거는 데 성공했고 갈고리를 당기자 잠수정이 결국 잔해에서 풀려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5시경 그들이 갇힌 지 무려 31시간 만에 잠수정이 마침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맨지스와 미크는 신속하게 구조되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뒤 감압 챔버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방 구호액에 있던 링크와 스토버는 조용했습니다. 결국 링크와 스토버는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수습되었습니다. 사고는 미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조사되었고 조사 결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숙련된 조종사의 경험에 의존한 위험한 판단 등 인적 오류 및 부주의, 그리고 결정적으로 잠수정 자체의 설계상 결함, 즉 외부 돌출부가 많아 해저 장애물에 걸리기 쉬운 선체 구조를 지적하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공식적인 사인은 치명적인 농도로 쌓인 이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비극적인 것은 사망한 클레이튼 링크의 아버지이자 잠수정 설계자인 에드윈 알버트 링크가 자신이 만든 잠수정 안에서 아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드윈 링크는 이번 사고 이후 약 2년 동안 아들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저에 갇힌 잠수정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무인 원격 조종 구조 장비를 설계하고 개발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